우리나라 삼국지. 제32부 묵향이 바다를 건너다. 서력 375년 건초구 왕이 재위 30년 만에 타계하자 태자 여수가 제14대 백제 왕으로 등극하니 바로 건구수 왕이었다. 건구수 왕은 왕위에 등극한 이듬해 장인인 진고도를 내신 좌평으로 삼아 내치를 강화시켰다. 그해 겨울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장군 100개를 보내 백제의 북쪽 국경을 공격했다. 고구려군이 내려오자 북변에 살던 백제 백성들은 전답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고구려군의 침입을 보고받은 건구수왕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고구려가 자주 국경을 침탈하여 북변의 민심이 흉흉하오. 아무래도 군사를 보내서 저들의 기세를 꺾어 놓아야겠소. 병관 좌평 진참은 바라던 바였던 듯 즉시 동의했다. 지난 수곡성 전투 이후로 고구려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지금 당장 고구려 남부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쳐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옵니다. 이처럼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내신좌평 진고도만은 눈에 띄게 침착했다. 섣불리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니옵니다. 아직은 지난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굽혀 백성을 돌보는 것이옵니다. 고구려에게 복수할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진고도가 극력 반대했지만 건구수왕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 저들의 도발을 좌시한다면 선왕 때에 이뤄놓은 백제의 영화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릴 것이요. 짐은 가만히 앉아서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소. 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저들을 응징하겠소. 진고도는 건구수왕의 이글거리는 눈빛 속에서 확고한 결의를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대전을 물러나올 때였다. 내두좌평 사충이 진고도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니, 내신 좌평 어른께서는 왜 폐하께 더 간하지 않고 물러서신 게요? 진고도가 착잡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태자 시절부터 한 번 세운 뜻은 절대 바꾸지 않으셨소. 내가 만일 계속해서 간했다면 폐하의 심사만 어지럽혔을 것이요. 신하된 자로서 왕의 뜻을 알면서 거듭 거슬릴 수는 없소. 폐하께서 이미 뜻을 세우셨다면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뿐이요. 사충은 새삼 진고도의 충성에 감탄했다. 며칠 후 건구수왕은 3만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두 번째 평양 원정길에 나섰다. 백제가 평양성만 함락시킨다면 고구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한편 고구려 국상 문하는 건구수왕이 몸속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수림왕에게 진언했다. 백제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는 것을 보아서는 단순히 아군의 공격으로부터 구로압성을 구원할 목적만은 아닐 것이옵니다. 소신이 생각하건대 백제왕은 폐서 건너에 있는 평양성을 노리고 있나이다.
일단 평양성에 연락해 방비를 강화하게 하고 백계에게 영을 내려 수곡성으로 물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군 하울대에게 명해 군사 1만을 배에 태워 폐하 하구로 상륙하라 하옵소서. 하울대의 군대가 길을 돌아 도합성을 기습하면 저들도 진군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소수림왕은 즉시 백계에게 전령을 보내 수곡성으로 군사를 물리라고 영을 내린 후에 장군 하울대에게 군사 1만을 주어 백기를 이용해 폐하 하구로 내려가게 했다. 이때 구로압성을 공격하고 있던 고구려 장군 백계는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백계의 아들 백아는 방년 17세 혈기방자한 나이였다. 그는 항상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백계가 백제 원정을 떠나게 되자 아버지에게 참전을 허락해달라고 졸랐다. 고구려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백아는 전장에 나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백계는 아들을 원정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혹시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항상 자신의 옆에서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 출정하게 된 백아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다. 고구려와 백제 양군은 구로압성 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했다. 구로압성주 국남은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 군사들은 국남의 명이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정도로 충성스러웠다. 국남은 구로압성의 군사들만으론 막강한 고구려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원군이 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을 지켜내야만 했다. 국남은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온몸을 던져 고구려군의 파상공세에 맞섰다. 구로압성의 군사들은 국남이 이끄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을 잘 막아냈다.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자 이를 지켜보던 백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하면 단번에 성벽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도 선봉장 연왕의 돌격대가 한나절 내내 공격을 펼쳤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났다. 백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일천의 군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전장에 나섰다가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어찌 고향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느냐? 지금 구로압성의 백제군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 경계가 흐트러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야물 틈타 공격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백아는 아버지 몰래 군사들을 이끌고 어둠을 틈타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로압성의 방비는 백아의 기대처럼 어수룩하지 않았다. 구로압성의 군사들은 밤이 깊었지만 긴장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남은 녹초가 된 군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장군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군사들은 피곤함을 내색할 수가 없었다. 구로압성의 군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정신을 뚜렷하게 가다듬었다. 그때 파술 보던 한 군사가 성 아래에서 움직이는 희끗한 물체들을 발견했다. 국남이 보고를 받고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법 많은 수의 군사가 움직이고 있었다. 국남이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다 보니 앞선 자의 윤곽이 보였다. 국남은 뒤에선 군사를 돌아보며 영을 내렸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너라. 저들의 우두머리만 쓰러뜨리면 졸개들은 놀라서 달아날 것이다. 국남은 활에 화살을 매겨 목표물을 정확히 겨누고 귀미까지 힘껏 시위를 당겼다가 놓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화살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앞장선 백아의 목을 꿰뚫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를 보고 놀란 졸개들이 황급히 백아를 들쳐업고 사라졌다.
국남은 군사들을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군사들은 신기에 가까운 장군의 활솜씨에 감탄하여 환호성을 질렀다. 잠시 후 고구려 진영에선 싸늘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백개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채 망연히 서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춘의 열정으로 이글거리던 아들의 눈동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를 않았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아들의 죽음을 깨달은 백개는 허허벌판에 발가벗겨져 던져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내게서 사랑하는 배가를 빼앗아가다니. 그때 시신을 수습해온 군사가 배가의 목에 박혀있는 화살을 뽑아서 바쳤다. 이것을 보십시오. 군사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화살촉을 가리켰다. 백개가 화살촉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국남이란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간 백개는 분노를 쏟아볼 대상을 찾았다. 이것은 구로압성주의 이름이 아니냐? 잠시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백개가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울부짖듯이 말했다. 내 반드시 이자를 죽여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 백개는 전군을 동원하여 구라압성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전령이 수곡성으로 퇴각하란 왕명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백개는 도저히 왕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찌 원수를 두고 이대로 물러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지엄한 왕명을 어길 수도 없었다. 백개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내 반드시 돌아와 국남의 목을 취하고 구로압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씨를 말리리라. 건구수 왕의 군대가 청목령을 지나 구라압성에 나타났을 때는 백개가 군사들을 이끌고 수곡성으로 퇴각해 있었다. 백제군이 수곡성으로 진군해 오자 백개는 왕명에 따라 성문을 굳게 닫고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다. 건구수 왕은 평양성을 칠 계획이 서 있었으므로 수곡성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에게 행로를 들키지 않도록 우차탄호를 멀리 우회하여 낮에는 숲에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진군했다. 그렇게 7날이 지난 후 백제군은 드디어 폐수를 건너 평양성 서쪽에 당도했다. 건구수왕이 언덕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평양성의 전경을 바라보니 더없이 한가로워 보였다. 파수보는 군사만이 간간히 성벽 위를 오고 갈 뿐이었다. 아무래도 평양성에서는 백제군의 출현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건구수왕은 마음이 들떠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 보니 반갑구나. 이번에는 기필코 너를 내 손에 넣고 말리라.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건구수왕의 미소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일거에 몰아쳐 평양성을 함락시켜라! 건구수왕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렁차게 퍼져나갔다. 백제군들은 평양성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간다. 건구수왕은 마치 해일처럼 성을 덮쳐가는 군사들을 바라보며 생각해. 잠시 후면 백제군의 깃발이 평양성 위에서 나붙기리라. 하지만 건구수왕의 기대는 성급한 것이었다. 백제군이 성벽에 다다랐을 때였다. 한가롭게 보이던 성벽 위로 갑자기 수많은 머리들이 솟아오르더니 일제히 화살이 날았다. 시위 등기로운 소리가 마치 수천의 악공들이 함께 연주하는 검은 고소처럼 퍼져나왔다. 이에 성으로 달려가던 백제 군사들이 추임새를 붙이듯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갔다. 죽음의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들판을 수놓았다. 당황한 건구수왕은 황급히 군사를 퇴각시켰다. 선봉대를 이끌고 나아갔던 막고해가 돌아와서 왕 앞에 엎드렸다. 고구려군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대로 공격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사들의 희생이 너무도 클 것이옵니다. 냉정을 되찾은 근구수왕은 막고에게 영을 내렸다. 일단 강 건너로 군사를 물린 후에 적정을 살피도록 하자. 백제군이 물러나자 평양선 다시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근구수왕은 부하 장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을 공략할 미화안을 짰다. 지난번 공격에서도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만 평양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험준한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함락시키기 매우 어려웠다. 이제 기습의 묘마저 이뤘으니 자칫하면 장기전이 될 수 있었다. 근구수왕은 전쟁이 길어지면 불리한 것은 원정군 쪽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고구려 구원병이 당도하면 당해내기 어려웠다. 작전회의가 하루 밤낮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새벽녘 근구수왕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와 눈을 붙이려 할 때였다. 갑자기 막사 밖에서 소란 소리가 들리더니 막고해가 굳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고구려군이 벌써 폐하 하구에 상륙하여 도합성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구수왕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만일 도합성이 함락되면 평양성까지 올라온 백제군은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것이었다. 전군의 퇴각 명령을 내려라. 군사들 앞에서 절대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밤이 되길 기다려 고구려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대를 나누어 조용히 빠져나가야 한다. 막고해가 명령을 받들어 나가자 근구수왕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수건을 여기서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하울대가 이끄는 고구려 수군은 폐하 하구에 상륙하여 주저없이 도합성으로 달려갔다. 도합성주 협양은 갑자기 나타난 고구려군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 협양은 즉시 북상하고 있는 근구수왕에게 전령을 보내는 한편 전서구를 띄워 도성에 알렸다. 그리고 성곽의 수비를 강화했다. 한편 수곡성에 주둔하고 있던 백계는 폐하 하구에 상륙한 고구려군이 청목령으로 향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살결인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구로합성을 요절낼 때가 왔구나. 백계는 아들 폐가의 복수를 위해 불합성으로 쳐내려갔다. 불합성주 국남은 백계의 분노와 복수심을 모르고 있었다. 국남은 백계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성문을 열고 나아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국남이 무리에서 나선 이유는 이곳에서 백개의 고구려군을 막지 못하면 도합성이 백척간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남의 깃발이 나타나자 백개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장창을 들고 나섰다. 백개는 어릴 때부터 장군 남고를 따라다니며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장이었다. 비록 큰 체구는 아니지만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얻어진 강명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국남도 백개와 마주하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나는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갈 생각을 버려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개는 장창을 휘두르며 잡아먹을 듯이 국남에게 달려들었다. 국남이 비록 무예가 뛰어나고 담이 크다고 하나 새끼 이른 아모랑이처럼 달려드는 백개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싸움에서 한쪽이 기선을 제압당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국남은 장검을 들어 찔러오는 장창을 힘겹게 막아내면서 뒷걸음질 쳤다. 국남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본 부장 홍구는 대도를 휘두르며 백개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신호로 백제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나갔다. 국남은 이 틈을 타서 뒤로 물러나 숨을 돌렸다. 백개는 다 잡은 먹이가 달아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백개는 주제도 모르고 뛰어든 홍구의 목을 단번에 찔러 쓰었다.
이에 고구려 군사들도 백제의 뒤를 따라 아귀처럼 백제 군사들을 덮쳤다. 장수를 잃고 기세가 꺾인 백제 군사들의 대형은 이내 무너져버렸다. 궁함은 형세가 여의치 않자 재빨리 군사들을 이끌고 구라읍성으로 달아났다. 백제는 궁함이 등을 보이고 달아나자 말을 멈추고 칼을 잡았다. 그리고 지난날 해가의 목에 박혀있던 화살을 꺼내어 시위에 매기며 기원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아들을 잃은 나비의 피 맺힌 화를 풀어주십시오. 이 화살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백제와 궁남의 거리가 화살이 날아가 미치기에는 너무나 멀었다. 하지만 백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귀미까지 당겨 몸속에서 끌어낸 분노와 통한을 모두 화살에 실어서 날렸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마치 먹이를 발견하고 날아가는 물수리처럼 날렵하게 궁남을 향해 날아갔다. 바람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를 내면서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날아온 화살이 궁남의 등 한복판에 박혔다. 궁남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상태로 말했었다. 궁남의 말은 제 주인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땅에 떨어진 궁남의 몸이 잠시 요동치다가 잠잠해졌다. 화살은 여전히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지 미세하게 떨렸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는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백제는 맹세했던 대로 기어이 구라읍성을 함락시키고 항복하는 군사들까지 무참히 살인했다. 시체 주위에 모여든 까마귀 떼로 인해 구라읍성 곳곳은 마치 먹물 뿌려놓은 듯 얼룩져 보였다. 구라읍성을 함락시킨 백제는 하울때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도합성으로 진군했다. 한편 평양성 군사들의 눈을 피해 퇴각한 근구수왕은 급히 남쪽으로 말을 달렸다. 근구수왕이 수곡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흙먼지가 일더니 전령이 황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수곡성에 주둔해 있던 고구려군이 구로압성을 함락시키고 도합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구수왕은 난감한 기색을 띠며 제장들을 둘러보았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오. 저들을 막을 좋은 방책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내놓아 보시오. 막고해가 씩씩하게 말했다. 저들이 백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속였으니 우리도 수군을 동원해서 대응하면 되옵니다. 지금 미추홀에 주둔하고 있는 개성에게 휘하의 수군을 이끌고 폐하하구로 상륙해서 저들의 후위를 공격하라 명하옵소서. 그리고 때를 맞추어 우리가 도합성으로 내려간다면 저들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될 것이옵니다. 근구수왕은 막고해의 방책을 듣고 나니 눈앞이 환해졌다. 근구수왕은 즉시 개숭에게 전서구를 보내고 도합성을 향해서 진군해 나갔다. 도합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하울때는 백제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류하자 그와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국상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작전의 목표는 백제군의 평양성 공격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라 하셨소.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백제왕은 평양성 공격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은 도합성을 코앞에 두고 돌아간단 말입니까? 백제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지만 하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치양성으로 가시오. 나는 폐하학으로 돌아가 선단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물러가 주둔하겠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는 없소이다. 백제는 가슴을 치며 반대했다. 어찌 이처럼 좋은 기회를 팽개치고 물러간단 말이오이까? 내친 김에 도합성을 함락시키고 한성까지 쳐들어갑시다. 백제왕이 직접 이끄는 백제군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소. 우리는 군사도 많지 않은 데다가 적진에 깊숙이 들어왔으니 자칫하면은 저들에게 포위될 수도 있어. 무모하게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야 되겠소. 그때 전령이 달려와 근구수왕의 군대가 수곡성을 전하 남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장에서는 싸울 때와 물러날 때를 제대로 판단해야 하오. 지금은 물러날 때이니
어서 치양성으로 떠나시오. 하울 때는 백개에게 단단히 이른 후에 군사를 이끌고 폐하 하구로 향했다. 하지만 백개는 하울 때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근구수 왕의 목을 비어서 자신의 아들과 비명에 돌아간 선왕의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백개는 짐짓 퇴각하는 척하면서 북쪽에서 도합성으로 내려오는 길목인 천마산의 무신곡의 군사를 매복시켰다. 비록 백제군의 수가 많다고 해도 기습을 하면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었다. 하울 때의 군사들이 연안에 다다랐을 때 포구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하울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척후병을 보내 알아보게 했다. 잠시 후 돌아온 척후병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아군의 군사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하울 때는 믿기지 않은 보고를 받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는 근구수왕의 명을 받고 북상한 개승이 이끄는 미추홀 선단의 소행이었다. 백제수군을 지휘하는 개승은 미추홀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물론 요서, 동진 등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는 호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앞마당 삼아서 뛰놀았기 때문에 수로의 발걸 뿐 아니라 항해술, 배 위에서의 단병 접전에 능했다. 건초광은 바다에서는 개승을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재능을 높이 사서 그에게 수군의 양성을 맡겼다. 이 당시 백제는 요서, 산동은 물론 동진의 여러 지방 그리고 가야와 외까지 널리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기를 왕래하는 상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언제 어디서 해적이나 현지인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개승은 근초광의 뜻에 따라 군사의 양성에 매진하여 바다에서만큼은 당해낼 자가 없는 강한 수군을 키워냈다. 개승의 수군이 폐하의 포구에 당도했을 때 정박해 있던 고구려의 배에는 부장 말구자가 수군 3천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개승은 밀물이 드는 시간을 계산한 어둠을 틈타 고구려의 군선으로 접근해갔다. 방심한 고구려의 군사들은 백제군이 접근해오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고구려의 함선에 가까이 접근한 개승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불화살을 쏘게 했다. 불화살이 검은 하늘에 수를 놓으며 날아올랐다. 예상치 못한 백제군의 화공을 받은 고구려의 군선들이 여기저기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광과 연기를 보고 놀라서 일어난 고구려 군사들은 불을 끄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 어느새 불길이 갑판 전체를 뒤덮자 고구려 군사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백제의 수군은 바다에 뛰어든 고구려 군사들에게 마구 화살을 쏘아댔다. 말구자는 뱃머리에 서서 배장기가 휘날리는 개승의 함선을 노려보고 있었다. 주변의 배들이 온통 화광에 휩싸여 침몰해갔다. 말구자를 호위하던 군사가 다급히 권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곧 불길이 이곳까지 닥쳐올 것입니다. 대장선의 고문에서 일어난 불길은 어느새 갑판을 모두 태우고 말구자가 서 있는 뱃머리로 옮겨가고 있었다. 말구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찌 장수된 자로서 해와 군사들을 모두 잃고 살아남기를 바란단 말이냐. 말구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후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빼어 자신의 배를 찌르고 불타고 있는 바다로 뛰어내렸다. 시뻘건 불길이 기다렸다는 듯 말구자를 삼켰다. 하울 때는 동틀 무렵에야 포구에 당도했다. 포구 앞바다에는 불타다 남은 배의 잔재들이 흉측한 몰골로 떠다니고 있었다. 바다 냄새와 뒤섞인 탄내가 코끝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직접 참상을 본 하울때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군 전력을 모두 잃었으니 돌아가서 왕을 뵐 면목이 없었다. 하울때는 당장이라도 백제군을 추격해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대안처가 없는 상태에서 백제의 수군과 싸울 수도 없었다. 하울때는 할 수 없이 육로를 통해 치양성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고구려의 수군을 격파하고 혈구도로 물러나 있던 개성은 착후선을 보내서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고구려군이 압도성에서 철수하자 건구수 왕이 개성에게 새롭게 부여한 임무는 고구려군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개성으로서는 굳이 상륙하여 고구려군과 격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개성이 배전에서 일기를 살피고 있을 때 착후를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보고했다. 지금 고구려 군사들이 포구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성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여 기뻤다. 고구려군은 건구수왕이 예상했던 바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건구수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대둔산에 이르렀을 때였다. 막고해가 무신곡을 가리키며 건구수왕에게 말했다. 이곳은 매복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형이옵니다. 첩보에 따르면 고구려 장수 백개는 아들을 잃은 일로 원한에 사무쳐 있다옵니다. 그러니 쉽게 퇴군할 리가 없사옵니다. 백개의 군대가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했으니 만일 그가 아군을 칠 마음을 먹었다면 필시 이곳에 복병을 숨겼을 것이옵니다. 건구수왕도 막고해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진군을 멈추고 도합성에 연락해서 군사를 내어 무심곡으로 진군하게 하라. 그런 연후에 일군을 보내어 현혹하면 저들은 멋모르고 달려나올 것이다. 그때 계곡의 양쪽 입구를 막고 공격한다면 저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 이미 조치를 취해 두었사옵니다. 잘했다. 건구수왕은 막고해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이때 백개는 무심곡에서 백제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흘 동안 매복하고 있었는데도 백제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백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졌다. 만일 백제군이 매복을 눈치챘다면 고구려군은 오히려 백제군에게 포위당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계곡을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백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봄의 향기가 풍겨올 시기였지만 숲속은 여전히 추웠다. 고구려 군사들은 숲속에서 며칠째 매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혹시 백제군의 눈에 띌까봐 불조차 피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햇볕이 드는 곳으로 나와 추위에 온몸을 녹이고 있을 때 파수를 보던 군사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백제군이 계곡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백개는 오래도록 굶주리다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희번덕거렸다. 모두 제 위치를 지켜라. 내가 신호할 때까지 절대로 공격해서는 아니 된다.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군사들은 어느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공격 신호를 기다렸다. 말발굽 소리와 박자를 맞춘 백제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백개는 백제군의 본대가 앞을 지날 때쯤 쇠를 올려 공격 신호를 보냈다.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군을 향해 일제히 화살 쏜 후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백개는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상황 전혀 뜻밖이었다. 백제 군사들은 기습을 받고도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직사각형의 밀집 대형을 만든 후 방패를 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냈다. 그 움직임이 너무도 일사불란하여
고구려군의 화살 공격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고구려군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를 신호로 함성 소리가 길 양끝에서 울리며 백제 군사들이 치고 들어왔다. 백제 군사들은 기습을 했다가 오히려 백제군에게 포위되는 신세가 됐다. 백제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온 사방이 백제군의 깃발로 넘칠거리고 백제군의 함성과 고구려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우러져 들려왔다. 아무래도 포위를 뚫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백제는 체념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내 이제 배가를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백제는 말을 재촉하여 백제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백제가 장창을 휘두를 때마다 사방에 피가 튀면서 백제 군사들이 쓰러져갔다. 이때 백제의 장창에 목숨을 잃은 백제 군사들만 해도 수십이 됐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사라고 해도 혼자서 많은 적과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백제 군사들 앞에서 백제의 체력도 차츰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더 이상 적병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백제는 온몸이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려서 명마 조각처럼 찢겨져 죽었다. 무신곡 싸움에서 백제의 군사들은 백제군에게 대패했다. 이곳에서 살아 돌아간 고구려 군사는 채 1000명도 되지 않았다. 무신곡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근구수왕은 방향을 돌려 남서쪽에 위치한 치앙성을 향해서 나갔다. 그는 치앙성을 시작으로 폐하 이서의 고구려성을 점령한 후에 개숭의 수군과 연계하여 다시 평양성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개숭에게 명령하여 선단을 이끌고 폐수로 올라가게 한 후에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치앙성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때 치앙성으로 후퇴해 있던 하울때는 평양성의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나서 치앙성주 제오와 백제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한편 하울때로부터 보고를 받은 평양성의 남고는 바로 소수리망에게 백제군의 동태를 알렸다. 소수리망은 애써 부운을 누르고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비록 계책을 써서 평양성을 공격하는 백제군을 잠시 돌려세우기는 했으나 그 뒤 백개의 군대가 대패를 했고 하울때의 수군도 전력의 태반을 이뤘어. 아무래도 짐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해야 할 것 같소. 문하는 이번에도 말리고 나섰다. 폐하, 지금은 백제와 싸울 때가 아니옵니다. 지금 요서에서는 진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연의 잔존 세력들이 일어나 세력을 넓히고 있사옵니다. 이들은 조만간 지난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요동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하오니 지금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이옵니다. 당시 요서에서는 전현 모영황의 5째 아들인 모영수가 용성을 거점으로 하여 전현의 잔존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이때 부견이 일으킨 전진은 동진과 대치하느라 북방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 틈을 타서 세력을 키운 모영수는 고구려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로 성장했다. 소수리망이 듣고 보니 무안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아무리 백제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다 하더라도 우선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해야 하겠소? 폐하, 다시 한번 신라를 움직여서 백제를 치게 하옵소서. 지금 백제군은 오랜 원정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라군이 백제의 동북비언을 치면 그들도 할 수 없이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옵니다. 소수리망은 문안의 말에 따라 신라의 사신을 보내 백제의 변경에서의 무력 시위를 청했다. 신라의 내무랑은 고구려의 청을 받아들여 장군 범대에게 군사 1만을 주어 백제 구양성을 치게 했다. 이때 근구수왕은 치앙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고구려 장군 하울때와 치앙성주 제오가 목숨을 걸고 막았기 때문에 쉽사리 함락시킬 수 없었다. 근구수왕이 막고해를 비롯한 측근들과 앞으로 기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전령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신라군이 동변의 구양성으로 쳐들어왔다는 급보를 알렸다. 근구수왕은 낭패한 기색으로 장수들에게 말했다. 네, 신라의 움직임을 걱정하여 이번 고구려의 원정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으나 이 일이 뜻대로 되진 않았소. 만일 신라에게 구양성을 뺏긴다면 우리 편으로 돌아선 진한과 마한의 성읍들이 동요할 우려가 있소. 그러니 무리해서 치양성을 얻는 것보다 구양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오. 이리하여 근구수왕은 치양성을 포기하고 구양성을 향해서 내려갔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내무랑은 백제군이 구양성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즉시 범도에게 전령을 보내 퇴각을 명령했다. 근구수왕이 구양성에 이르러 보니 신라 군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근구수왕은 신라의 교란 작전에 크게 격분했다. 신라가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이번에는 기필코 이놈들을 응징하리라. 근구수왕이 당장이라도 신라 땅으로 쳐들어갈 기세를 보이자 막고예가 나서서 간곡히 말렸다. 신라가 여우라면 고구려는 호랑이와 같은 존재이옵니다. 지금 신라를 쳤다가는 여우와 싸우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는 꼴이 될 것이옵니다. 우선 신라를 달래어 화친 조약을 맺고 고구려를 상대하는 데 전념하시옵소서.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고구려를 제압한 뒤에 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막고의 말이 이치에 맞는지라 근구수왕은 먼저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했다. 내무랑도 고구려의 힘을 믿고 구양성을 지키는 했지만 내심 백제의 근구수왕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동안 백제와 신라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백제 근구수왕은 앞으로 있을 고구려와의 일전에 대비하여 군사의 양성과 군비 증강에 매달려 있었다. 이때 외의 응신왕이 황전별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신공왕후가 세상을 뜬 후에 장성한 예전별이 친정을 하게 됐는데 이가 바로 응신왕이었다. 응신왕은 신공왕후의 뒤를 이어 선정을 베푸는 한편 백제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때 백제 조정에서 파견한 유능한 인재들이 대화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직기였다. 아직기는 백제 궁중의 마감으로 왕실의 말을 맡아서 관리했다. 그런 말을 이루는 능력이 탁월하여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명마로 탈바꿈했다. 사람들은 이런 아직기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그가 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사실 아직기는 말과 한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말의 눈빛과 몸짓만 봐도 기분과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직기는 말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경서에도 능통해서 문장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림에 막힘이 없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대안을 갖고 있었다. 근초광은 살아생전에 그를 매우 사랑하여 아끼는 명마를 아직기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를 수시로 불러 말과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론 나라의 중대사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내신좌평 진삼은 한간 마감의 신분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정사위까지 관여하는 아직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진삼의 눈엔 아직기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 국상인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진삼은 아직기를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내 너를 마장으로 보낼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만일
이번 일만 성공하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장당은 진삼의 귀한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장당은 마장에 배치되어 아직기의 휘하에서 근무하게 됐다. 장당은 아직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굳은 일도 도맡아서 처리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아직기는 그의 성실성을 높이 사서 곁에 두고 중요한 일까지 맡겼다. 말들 중에는 왕이 특히 아끼는 천하 명마가 있었는데 이름을 천리 오추마라고 했다. 온통 진갈색의 피부에 윤기가 흘렀으며 다리가 길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하루에도 천리를 달릴 수 있었다. 왕은 이 말을 마치 친자식처럼 아끼어 따로 마구간을 지어주고 아직기에게 신경 써서 돌보라는 영을 내렸다. 아직기는 왕의 뜻을 받들어 오추마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금하고 자신이 직접 말을 돌보았는데 장당을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고부터는 오추마의 마구간 열쇠를 그에게 맡겼다. 목표로 했던 마구간 열쇠를 손에 넣은 장당은 며칠 후 야물탐타 오추마의 마구간에 침입했다. 마구간 안에는 정적만 가득할 뿐 사람들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당은 실내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익숙하게 오추마에게 다가갔다. 침입자의 기척을 듣고 놀라 서성이던 오추마는 익숙한 냄새와 발자국 소리에 안심하고 다시 얌전해졌다. 장당은 말의 갈기를 쓸어주며 고삐를 메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양쪽 끝이 아주 날카로운 큰 못을 여러 개 꺼내들었다. 장당은 말의 입을 벌리고 그 못을 콧구멍 속으로 깊이 밀어넣었다. 오추마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장당은 고삐를 휘어잡아 말의 목을 쳤다. 못은 말의 식도에 깊은 상처를 내면서 위로 내려갔다. 잠시 후 말의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장당은 들키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마구간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부터 오추마는 여문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직기가 놀라서 말의 혓바닥을 비롯해서 온몸을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어제만 해도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활기가 넘쳐 흘렀던 오추마였다. 그런데 지금은 여물을 먹어도 삼키지를 못하고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직기는 하도 답답해서 도성에 있는 유명한 마의를 죄다 불러다 보았지만 하나같이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아직기는 곰곰이 지난 일을 되짚어 보았다. 지금껏 주었던 여물이나 물은 자신이 엄선한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장당밖에는 없었으므로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직기는 그런 경황에도 장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을 품지 않았다.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기는 병의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달포가 지나자 거의 거죽만 남은 오추마는 결국 죽고 말았다. 왕은 오추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가슴 아파했다. 진삼이 왕의 분노를 부추겼다. 폐하가 아끼시는 명마를 죽게 만든 것은 마장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를 그대로 두시면 앞으로 누가 폐하의 영을 두려워하겠사옵니까? 왕은 비록 아끼는 말이 죽어서 화가 나고 슬프기는 했지만 그런 일로 아직기를 파면시킬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진삼이 형평의 원칙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기의 실수를 무작정 감싸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직기는 그동안 왕실의 말을 잘 관리해온 공이 있으니 이를 참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진삼은 한참을 고심하더니 한 걸음 물러났다. 신이 어찌 폐하께서 아직기를 아끼시는 마음을 모르겠사옵니까? 그래서 신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사옵니다. 이번에 외에 사신을 보내는데 하사품으로 명마를 골라 보내기로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러니 아직기에게 그 말을 돌보는 소임을 맡기면 어떻게 싸웁니까? 아직기가 외로 간다면 큰 벌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왕은 아직기를 보내기 싫었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삼의 말을 따라야만 했다. 이때 아직기는 대전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고 있었다. 왕은 아직기를 불러들여 영을 내렸다. 내 비록 너를 아끼기는 하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지난날에 세운 공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영을 내리노라. 마장감 마직기는 외의 대화국으로 떠나는 사신단에 합류하여 말을 돌보도록 하라. 아직기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 대화국에 오게 된 것이었다. 응신왕은 백제에서 온 아직기가 말을 기르는 데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응신왕이 미소를 띠며 아직기에게 물었다. 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대를 따를 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소. 사람들이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어여삐 여긴 듯하옵니다. 너무 겸손한 것 같구려. 하지만 내 마장의 감독 또한 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대에게 뒤지지 않으리라 자부하오. 그대가 자신 있다면 두 사람이 겨루어보는 것이 어떻소? 이기는 사람에게 왕실의 마장을 맡기겠소. 아직기는 정중하지만 자신 있게 응했다. 소인이 비록 재주는 미약하나 어찌 폐하의 명을 어길 수 있겠사옵니까? 응신왕은 오랜만에 흥미로운 대결을 볼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들떴다. 왕은 즉시 아직기를 데리고 마장으로 향했다. 궁인들과 신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를 따랐다. 왕의 일행이 마장에 이르자 국내 대신은 큰 소리로 마장감을 불렀다. 마장감 기랴웅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외침을 듣고 마국간에서 황급히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응신왕이 아직기를 가리키며 기랴웅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백제국의 폐하께서 짐을 아껴서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이다. 말 다루는 재주가 남다르다 해서 마장을 맡기고자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기랴웅의 얼굴은 대번에 굳어졌다. 20년을 한결같이 마장을 지켜오면서 별다른 잘못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대국에서 온 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신세가 되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기랴웅이 왕에게 아뢰었다. 폐하, 소신은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왕실의 말을 관려오면서 한치의 실수도 없었사옵니다. 그리고 소신의 재주가 누구에게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잘 보필했던 것을 고려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아직기와 대결을 해서 이기면 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기랴웅으로서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기랴웅이 고개를 들어 아직기를 노려보았다. 그 눈에서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응신왕이 내놓은 과제는 마장에서 어린 말을 골라 돌보는 일이었다. 6달의 시한이 주어지고 기한이 끝나는 날 각기 돌본 말을 비교해서 상대보다 더 훌륭한 명마로 키운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이었다. 왕은 이를 통해서 말을 보는 안목과 양마법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다. 명을 받은 아직기와 기랴웅은 함께 마국간으로 가서 말을 살폈다. 이 대결은 누가 봐도 기랴웅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기랴웅은 이제껏 자기가 돌보던 말들이었으므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기는 묵묵히 마국간의 말들을 살펴볼 뿐이었다. 응신왕은 아직기의 담담한 태도에 놀랐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왕은 아직기가 난색을 표하면 진지 봐주는 척하면서 공평한 과제를 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기는 두말도 하지 않고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왕은 자존심이 상하여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를 본 기랴움은 속으로 아직기를 비웃었다.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이런 일이라면 나의 승리가 당연하지 않은가. 자만심이 몸을 만킨다는 것을 모르는 자로구만. 기량은 마국간으로 가서 마장에서 가장 뛰어난 설화를 골랐다. 설화는 고구려에서 들여온 천하의 명마인 적토마의 새끼인데 제 어미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눈꽃처럼 새하얀 털을 가졌다 하여 설화라 불렸다. 설화는 다른 망아지들과는 달리 전신에서 광채가 나고 움직임에 기품이 있었다. 기랴움은 설화 옆에 서서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아직기를 바라보았다. 아직기는 여전히 마국간을 둘러보고 있었다. 주변에 모인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처음부터 아직기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아무리 양마법이 뛰어나다고 한들 훌륭한 종자가 아니라면 명마로 키워낼 수 없었다. 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한참 동안 세심하게 살핀 아직기가 한 마리의 말을 끌고 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직기가 택한 말은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비루하고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는 데다가 눈빛이 흐릿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명마의 핏줄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랴웅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국내 대신에게 속삭였다. 저자가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 눈길이나 끌어보자는 심산인가 봅니다. 저리 부실한 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대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기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아직기의 말을 보고 나서는 기랴웅 쪽으로 돌아섰다. 응신왕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궁박 동편과 서편의 마국간을 새로 짓고 말을 돌보게 됐다. 그 후로 5달의 시간이 바람처럼 훌쩍 지났다. 기랴웅은 설화를 돌보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각종 약초와 영약을 넣어 만든 여문을 먹이고 하루에 2번씩 충분히 운동을 시켰으며 주변의 통행을 차단하여 말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설한 다른 망아지들보다 성장이 빨라 6개월이 지나자 훌륭한 체격을 갖춘 말로 성장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궁궐 안팎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궁인들은 기랴웅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응신왕과 백관들 그리고 구경 나온 궁녀들까지 궁정마당에서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기랴웅이 설화를 끌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새 몰라보게 변신한 설화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은 흰색의 털과 산맥처럼 절경을 이루고 있는 몸의 곡선, 얼음 비수처럼 솟구친 갈기의 기상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랴웅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왕은 설화의 자태를 보고 찬탄하며 기랴웅을 크게 치하했다. 궁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랴웅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했다. 기랴웅은 마음이 풀어져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아직기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아직기가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우의 사람들은 허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응신왕이 의아해서 쳐다보니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아직기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왕은 불덩이가 점점 다가오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아직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야 왕은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아직기의 옆에 서 있는 것은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은 붉은 빛을 뿜어내는 준마였다. 아직기의 말은 그 체격이 당당하여 앞가슴에서 궁둥이까지의 길이가 최고와 같이 6척에 이르렀으며
가끔씩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파도처럼 움직였다. 특히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별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이었다. 그 눈빛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응신왕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감히 어떤 찬사로도 이 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설화가 아름답다고는 하나 아직기의 말에 비하면 비루한 당나귀처럼 느껴졌다. 아직기가 왕에게 예를 갖추고 말을 소개했다. 이 말의 이름은 전령이라고 합니다. 응신왕이 놀라 가슴을 쓸어내며 물었다. 아니 이것이 진정 지난날 그 비루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변할 수 있단 말이냐? 아직기는 찬찬히 그 비결을 설명했다. 전령은 본디 가야국 남쪽에 있는 거칠 산국 전령도에서 태어난 말이옵니다. 이 말은 비록 어릴 때는 왜소하고 비루하지만 커가면서 성장이 빨라져 생후 1년이면 골격이 자리를 잡고 근육이 붙사옵니다. 이 말은 바닷가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여물을 먹이면 오히려 근골이 강해지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가까운 대화국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말이옵니다. 아직기의 말을 들으며 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기랴웅의 설화가 훌륭하기는 하나 아직기의 전령을 따르지 못하는구나. 이번 내기는 아직기의 완전한 승리이다. 아직기는 낯선 곳에서 겨뤄야 하는 불리한 여건에도 말의 종자를 정확히 알아보는 눈과 그 종자에 걸맞은 양마법을 통해서 훌륭하게 말을 기원했다. 왕의 판정이 내려졌지만 기랴움은 승복하지 않았다. 말이란 본디 잘 달리는 것이 으뜸입니다. 그러니 둘을 달리게 하여 승부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랴웅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응신왕은 두 말의 경주를 허락했다. 그리하여 기랴웅의 설화와 아직기의 저령은 마장으로 나가 나란히 섰다. 왕이 말을 탄 두 사람을 보며 일렀다. 마장을 달려 저기 보이는 열주목을 돌아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열주목은 수명이 300년이 넘는 나무로 그 두레가 10아름이나 됐다. 왕의 호위군사가 깃발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자 두 사람은 일제히 출발했다. 두 마리의 말은 맹렬한 기세로 달렸다. 마치 바람을 밟고 달리는 듯했다. 저 속도로 달리면 하루에 천리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간발의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던 말들이 열주목을 돌아섰을 때였다. 저령이 선두로 나서더니 설화의 간격을 벌였다. 설화는 안간힘을 쓰며 따라잡으려 했지만 이미 질풍에 몸을 실은 저령을 따라잡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저령은 설화와 많은 거리를 두고 왕의 앞에 먼저 이르렀다. 응신왕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지 꼬리를 살짝 들어올리고 경속보를 계속하고 있는 저령을 바라보며 아직기를 크게 칭찬했다. 철화의 명마로다. 과연 됐던 대로 그대의 말 다루는 솜씨는 신기에 가깝구나. 뒤늦게 도착한 기랴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불루를 삼켜야 했다. 왕은 아직기에게 말에 대해 여러모로 물어봤다. 대저, 어떤 말이 좋은 말인가? 건강한 말은 우선 눈빛부터 다루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샛별처럼 빛나야 몸 상태가 좋은 말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반대로 병든 말은 눈이 혼탁해지고 졸리운 것처럼 눈꺼풀이 내려오게 되옵니다. 또한 말의 귀를 보아야 하옵니다. 건강한 말은 귀가 바로 서 있는 데 비해서 말에 병이 있거나 지치게 되면 귀가 축 늘어지게 되옵니다. 말이 크게 성이 나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볼 때 귀가 안 보일 정도로 귀가 젖혀지게 되옵니다. 꼬리도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사옵니다. 꼬리가 맥이 없이 축 늘어져 있으면 일단 힘이 없는 것으로 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 뒤에 가서 꼬리를 잡고 흔들다가는 말의 뒷발굽에 체익이 십상이 옵니다. 이럴 때는 말이 걷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사옵니다.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말들은 꼬리를 살짝 들고 걷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은 꼬리를 축 내리고 걷사옵니다. 일전에 짐이 기르던 말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걸었으나 힘을 쓰지 못하던데 이는 어찌된 일이오? 말은 힘이 없거나 상태가 나쁘면 맥없이 꼬리를 내리거나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옵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 무척 피로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옵니다. 또 말이 꼬리를 세차게 흔들면 말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다는 표시옵니다. 이때는 말이 불만에 차이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옵니다. 엉덩이가 높은 말이 잘 달린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엉덩이가 약간 높은 말들이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주파하옵니다. 그 이유는 말은 원래 뒷다리의 힘으로 땅을 박차고 나가기 때문이옵니다. 뒤가 높으면 달릴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므로 단거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옵니다. 그러나 장거리의 경우는 다르옵니다. 어떤 말들이 장거리에 적합한가? 말의 양쪽 견갑골 사이의 높은 부분을 등성마루라고 부르옵니다. 말의 경우 바닥에서 등성마루까지의 높이를 체고라고 하며 앞가슴에서 궁둥이 끝까지를 체장이라고 하옵니다. 이 체고와 체장의 길이가 비슷한 말이 잘 달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몸에 비해 머리가 작고 가슴이 좁은 듯이 보이는 말이 장거리에 맞사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근육이 발달한 말이 잘 달리는가? 체격이 우람하다고 잘 달리는 것은 아니옵니다. 말이 잘 뛰기 위해서는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엉덩이 쪽 근육이 발달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군살이 없어야 합니다. 살찐 말들은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또 걷거나 달릴 때 발굽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경쾌해야 합니다. 달릴 때 말발굽의 바닥이 완전히 보이는 말일수록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말이옵니다. 또한 보폭도 커야 말이 잘 달릴 수 있사옵니다. 기본적으로 체격이 갖추어져 있으면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사옵니다. 말 중에는 움직일 때 발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놈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발목은 말의 온 체중을 지탱해주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발목은 무엇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말의 발목에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렁물렁하옵니다. 이 부위가 힘을 받쳐주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만약 관리를 잘못하면 소실되거나 망가져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잡음을 일으키옵니다. 특히 늙은 말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사옵니다. 이런 말을 타고 가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사옵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을 골라야 하는가? 한마디로 어떤 말이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얼굴은 전체적으로 넓으며 콧구멍이 크고 이마가 평평하고 어깨의 근육이 발달하고 다리가 긴 날씬한 말이 좋사옵니다. 균형이 잡힌 몸매에 가슴이 적당해야 합니다. 체고와 체장이 비슷해야 하며 또 주행 시 뒷다리의 발굽이 앞발굽보다 앞을 찍어야 빨리 달리는 말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말이 가끔 고개를 상하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연유인가? 말은 놀라거나 몸이 불편하면 그런 행동을 보이옵니다. 예를 들면 재갈이 잘못 물려졌거나 안장이 잘못 올려졌거나 발굽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불안한 경우이옵니다. 그럴 때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응신왕은 아직기의 말에 대한 해박한 식견에 크게 감탄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아직기를 왕실의 마장감으로 임명하고 많은 상금을 내렸다. 응신왕은 아직기의 온화한 성품을 좋아하여 자주 마장을 찾아 아직기와 담소를 나누었다. 왕은 아직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기가 경세에 밝고 심지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마침 태자의 스승을 찾던 왕은 아직기에게 태자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아직기는 처음에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왕의 간곡한 부탁을 못 이겨 결국 태자 토도 출항자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됐다. 이리하여 아직기는 태자의 스승으로
그리고 마감의 우두머리로서 응신왕의 총애를 받았다. 몇 년 후 응신왕이 유학을 널리 장려하겠다는 생각을 밝히자 아직기가 공손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려면 좋은 스승이 필요하옵니다. 그것은 그대가 맡아줘야 할 몫이오. 아직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신은 경서를 조금 읽었을 뿐 학문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옵니다. 그러니 백지로 사신을 보내어 뛰어난 박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옵소서. 당시 백제에서는 학문과 기술 여러 분야의 박사 제도를 두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박사 칭호를 주었다. 그 중에서도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의 경서에 두루 능통한 사람에게 오경 박사의 칭호를 주고 귀하게 대접했다. 이들은 주로 태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그렇다면 그중 가장 뛰어난 학자는 누구요? 소신이 알기로는 왕인이란 박사가 그중 으뜸이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경서에 두루 달통하여 오경 박사의 칭호를 받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백제의 대왕께 그를 보내달라고 예를 갖추어 청하옵소서. 그가 오기만 한다면 이 나라 학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응신왕은 즉시 황전별을 사신으로 삼아 백제에 보냈다. 황전별은 근구수왕 앞에 나아가 예물을 바치고 응신왕의 간곡한 청을 전했다. 그 장성에 감동한 근구수왕은 박사 왕인을 불러 부탁했다. 예전별은 진정의 아들이니 나의 혈육이나 다름없소. 그가 이처럼 간곡히 바라니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그대는 대화국으로 건너가 그를 도와주시오. 근구수왕의 명을 받은 왕인은 왕의 손자인 진손왕과 함께 천자문과 논어 등의 경전을 가지고 외의 대화국으로 건너갔다. 왕인이 축자를 거쳐 대화에 도착하자 응신왕은 그를 환대하고 주연을 베풀어 노고를 치하했다. 연회에서 왕인과 해후한 아직기는 밤새도록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응신왕을 아련한 아직기는 태사의 자리를 내어놓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뛰어난 학자가 왔사오니 그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응신왕은 아직기의 권유에 따라 왕인을 태자 토도출항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왕인은 태자를 지도하는 한편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서 경서를 가르쳤다. 왕인의 노력으로 인해 대화국의 학문은 기틀을 확립하고 나날이 발전해 나아갔다. 출연 황원, 정기항, 이종구, 유만준, 권혁수, 김익태, 황윤걸, 박태호, 문관일, 이은주, 안장혁, 곽윤상, 김민성, 이장원, 이재웅.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32부 묵향이 바다를 건너다 편이었습니다.